우리 조선왕조의 왕릉들은 왕릉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세계적인 유산이죠. 왜 그렇게 지정이 됐느냐? 왕릉의 형태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독특하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얼마나 독특한 것이냐? 유불선이 합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불교적인 전통, 절을 만들 때 지켰던 전통, 그리고 제례를 것들이 전부 믹스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건너가시는 이게 이제 금천이라고 하는 내입니다. 영혼이 건너다니는 내지요.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속세 이승에 계신 거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저승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제 임금님이 말하자면 우리 대웅전에 부처 모셔져 있는 곳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느 왕릉이든지 독특하게 되죠. 우리는 심지어 살아있는 임금도 생불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살아있는 임금은 용이죠. 그래서 그 용은 걸어다니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용이 사는 데니까 가운데 저승 이승의 구분을 두고 이 궁에도 금천이 있죠, 그죠? 그 이제 금천교를 건너서 가시면 신비로 가는 신을 좀 가는 신이가 지금 그게 신도라고 하는 게 신도. 그러니까 제례를 지내러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도로 가는 게 아니고 양쪽 옆으로다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왼쪽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지풍액이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앞에 이제 이런 문이 있죠. 홍살문이라고 하는 건데 신성한 곳의 맨 앞에 표시하는 문입니다. 이 안에는 자빈 출입금지, 부정한 자 출입금지, 부정타는 짓을 한 인간은 들어가지 말 것. 이런 일본 같은 데 넘어가면서 일본은 신사의 고리,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변화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서부터는 여러분들은 임금님이 계신 조승에 능침을 와서 이제 참배를 하는 데는 일반인 능침을 참배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원래 일반인들의 능침 앞에 가면은 이제 커다란 돌멩이가 상석이 놓여 있죠, 그렇죠? 그 상석 위에다가 재물을 갖다 받쳐놓고 상석 앞에서 절을 드립니다. 봉분 바로 앞에 가서. 그런데 임금님의 능침 앞에도 상석이 있는데 그 상석의 개념이 달라요. 임금님 앞에 능침 앞에 있는 상석은 상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혼유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혼이 나와서 그 위에서 놓으시는 곳, 혼유석. 영원 혼자에다가 놓을 유자, 혼유석입니다. 여기 이제 신하들이 와서 저희는 여기서 지냅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저 구멍 뻥 뚫린 대로 이제 능침이 바라다 보게 돼 있고 그 안에다가 재물을 차려놓고 거기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님은 그 혼유석에 나오셔서 딱 앉아서 절을 받으시는 걸로 여겼던 거지. 그래서 일반의 능침의 상석과 혼유석은 다르다. 이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그 이제 제임을 지내기 위해서 지어놓은 이 건물이 정자각 이렇게들 읽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정자각입니다. 고물의 정자라는 글자 모양을 본따서 만든 집이다. 그래서 정자, 고물의 정자 이렇게 해야지 정자 이러면은 놀기 위해서 만드는 정자각이 되기 때문에 정자각이라고 불러야 하는 겁니다. 뭐 아나운서들까지 저 방영을 왕릉 해설하는 아나운서까지 나와서 정자각 그러는데 그 뜻을 몰라서 그런 거지. 본질의 뜻을. 정자, 고물의 정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물의 정자처럼 생겼어요. 영어 알파벳은 T자 같이 생겼는데 한자에는 T자 같은 모습이 정자, 고물의 정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자각이라고 한다.
이 정자각에서 재를 지내는 것이다. 저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능침을 관리하는 거는 참봉벼슬을 하고 있는 능침지기가 따로 있어서 그 능침지기만 저기 올라가서 이거 관리를 하는 것이지 재래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제 여기서 이게 주방이고 여기서 재물 이제 만들고 능침지기는 이제 저기 살겠죠. 대개 참봉벼슬을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9급 공무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7급 공무원 정도가 이제 참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참봉은 대개 왕조의 가족, 왕실에 속해 있는 이씨 집안 중에서 대개 맞는 게 전통이었죠. 참봉벼슬을 주면서 그 직급이 낮지만 이 참봉은 이 근처에 있는 관군을 동원할 권리를 갖습니다. 능침이 이제 침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관군을 동원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특수한 직위였죠. 그렇게 능침을 이제 열심히 관리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정자각을 보시겠는데 반드시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 올라가는 데는 계단이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내려가는 데는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계단이 잘 생겼고 하나는 대충 생겼어요. 어느 게 왕이 올라간 것이고 어느 게 신하들이 올라갔으니 금방 알겠죠, 그죠? 그래서 제를 지내고 돌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죠. 태우게 된다면 태우고 그 태운 종을 여기다가 이제 버리는 거예요. 소지하는 거죠. 우리 이제 지금인가 이제 위패하고 이제 소지하죠. 지방을 소지하는데 그 소지하는 장소 이런 것까지 전부 규격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사불란하게 다 그 능침을 만드는데 다 적용이 된 게 뭘 뜻하느냐? 조선왕조는 굉장히 질서가 바르고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나라였다라는 거 증거입니다. 그렇게 문명한 국가였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렇게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구성 형태는 거의가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씩 그 이제 개성에 따라서 성난간을 다르게 두른다든지 장식을 조금 다르게 한다든지 이걸 빼놓고는 전체적인 기본 틀이 다 똑같이 이렇게 이제 모셨죠. 우선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능침, 봉분이죠, 그죠? 그 안에 이제 소원왕후하고 세종임금을 이제 석실에다 모셨고요. 그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을 곡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곡장. 둘레를 둘러친 담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로 얘기하면 둥글게 둘러친 담장이다. 곡장이 있고 봉분을 둘러싼 저 돌 난간을 성난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가셔서 보시면 그 기둥마다에 12간지가 쭉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상석처럼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소원왕후용, 하나는 세종대왕용이죠, 그렇죠? 두 분을 이제 합장을 했으니까 그게 바로 혼유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유석. 그러니까 거기다가 재물을 얹어 놓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등을 장명등이라고 합니다. 절에 있는 등은 석등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능침에 있는 등은 특별히 구분을 해서 장명등, 길이 빛을 내는 길게 빛을 내는 등이다. 등을 밝히는 거죠. 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망주석. 어디서는 성망주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놓기도 했습니다만은 망주석이라고 부르는 이제 장식입니다. 장식. 그 망주석에 보면은 반드시 그 어떤 작은 짐승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람쥐냐 이게 청설모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누구는 쪽제비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대한 정설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장식이 있어서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능침은 이제 죽어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전부?
거기에다가 이제 장식을 활동적 장식을 이제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호를 가운데다 들고 관모를 쓰고 서 있는 저희 문인이고 문인석. 여기 칼 짚고 딱 서 있는 이 양반이 이제 무인석, 문인석, 무인석. 그리고 저기에 말이며 양이며 이런 동물들이 쫙 둘러서 있는데 이 말이며 양이며 이거를 석수라고 다 부릅니다. 통칭해서 석수. 하나하나에서 석마, 석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구분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석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 능침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그 조선 왕조의 능침을 만드는 기본 패턴입니다. 기본 틀이죠. 누구나 거의 똑같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우리의 조선 왕릉이 특히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능의 규모가 굉장히 민주적이죠. 외국의 그 농업국가의 황제 칭호를 가지고 있었거나 왕 칭호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의 능은 대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일반 봉문보다 좀 큰 정도. 그러면서 주변이 굉장히 전통 철학적인 틀로다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교적인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불교적인 전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도교적인 전통이 있는데 어느 걸까요? 석수 같은 것들을 배치한 거죠. 12지신상을 이제 새겼다든지 12지신도를 새겼다든지 하는 것들이 도교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등 같은 것도 불교적 전통 중에 하나죠. 장명등 같은 것도. 이래서 유불선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쭉 숙성시켜왔던 고유의 전통 철학이 그대로 합성돼서 나타나 있다라는 거를 이걸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통을 농축시키고 숙성시키고 살아온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우리를 여기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게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전통 모두를 버리는데 급급하죠. 그렇죠? 다 버려야 돼. 열심히 버리고 무엇으로 대체했나? 그 자리에 대체한 것이 돈의 철학, 권력의 철학, 그거밖에 없죠. 과연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우리가 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반성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능침 하나를 디자인하는데도 그와 같은 조상들의 철학과 슬기가 다 배어 있다라는 걸 느껴보는 것, 이것이 문화재 감상의 요체겠죠. 자, 이 자리에 원래 임금님께 절을 할 때에는 왕에게 할 땐 4배를 하는 겁니다. 제왕 4배, 부처에게 할 때는 3배, 죽은 인간에게, 평범한 인간에게 할 땐 2배, 산 사람에게 할 때 1배만 하는 거죠. 그래서 3배 할 때는 1배만 하는 거고 제상에는 2배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조조례에 의해서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조선왕조에. 왜 그런 규정을 만들었냐? 규정이야 인간이 만드는 거니까 만든 거죠. 그렇게. 그게 우리의 전통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요새 이제 절을 하는데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많은데 배울 만큼 배우고 최고의 권력자라는 사람들까지 그런 엉터리 절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딱 손 벌리고 이렇게 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은 항상 손을 모으고 하는 겁니다. 산 사람에게 절을 할 때에는 남자는 왼손이 위로 가게 모으고 절하는 거고 여성은 오른손이 위로 가게 모으고 절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할 때에는 남성이 오른손이 위로 가게 절을 하고 여성은 왼손이 위로 가게 절을 하는데 반드시 모으고 절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벌리고 하는 경우에는 인조대왕이 벌리고 절을 했었죠. 삼전도에 나가서 그 청태종한테 항복할 때 곡두삼배를 하면서 머리를 땅에다 부딪혀서 피가 날 정도로 부딪히면서 절을 해야 되니까 벌리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때나 벌리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중국의 마적들의 예법이에요. 이거 딱 벌리고 이러고 절하는 거.
조폭들이나 하는 짓을 그렇게 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1배, 2배, 3배, 4배를 하고는 끝난 다음에는 만배를 일어나는데 만배는 뭡니까? 물러갑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배 반, 2배 반, 3배 반, 4배 반이라는 절법이 생긴 거죠. 그죠? 이제부터는 어디 가서 절 주위에서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문이 좋지 않구먼. 자,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절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다 같이 목례를 올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